그 영국과 대영 제국과 러시아 제국 간의 그레이트 게임이 조선의 멸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이제 그 그레이트 게임 자체가 그야말로 바알타에서 흑해로, 그다음 페르시아로, 인도로, 그리고 중국으로, 한반도로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조선이 멸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제적 환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또 작게 들여다보면 이 우리나라가 결국 일본한테 멸망당했잖아요. 그 일본의 그 메이주신, 그러니까 일본이 힘을 키운 결정적 계기가 된 정책 사건의 메이주신인데, 그 메이주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한반도하고 일본 열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기에 한반도하고 일본 열도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한눈에 보기에. 크기가 크다? 크기가 몇 배죠? 일본 열도가 한반도에 비해서? 2배 이상. 37만 5천 22만. 그러니까 약 1.8배. 1.8배. 합쳐놓은 거예요? 남북한 합쳐서. 당시에 조선은 남북한 합쳐서 있었으니까 22만 천, 37만 5천. 약 1.8배. 그리고 일본은 동서로 3,000km, 남북으로 5,000km. 한반도는요, 아십니까 혹시? 저 북쪽에 온성에서 제주도까지가 한 1,800km. 양옆으로 쳐가지고 한 1,000km. 그렇게 큰 차이 나죠. 또 기후를 보십시오. 기후. 기후는 한반도 대부분은 추워요. 그런데 일본 열도는 약 3분의 2가 되게 온난해요. 그 온난한 데는 농사가 잘 되죠. 그죠? 쌀 농사가 한반도에 비해서 일본 열도가 훨씬 잘 됩니다. 옛날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외고를 활동했는데, 그 외고를 활동한 사람들은 주로 쓰시마 사람들, 그리고 이쪽의 사람들입니다. 이쪽의 사람들. 본토 사람들, 이쪽의 사람들은 거의 외고에 많이 참가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외구 이야기 듣고, 그 외구라는 것 자체가 고려 말에 굉장히 흥했는데, 그 외구의 실체라는 게 일본인 위주로 해가지고, 일본 서쪽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탐나 사람들,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하고 남해안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치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황산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성계 장군이, 이성계가 남원 운봉에서 격파한 그 외국 집단 무리가 아지 발도인데, 그 아지라는 소리가 바로 악이라는 뜻입니다. 악이. 그리고 바투르, 발도는 바투르인데 몽골 말로 용사. 그러니까 청소년 용사를 아지 바투르로 했고, 그 사람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바로 탐나 출신이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역사에서 감추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 그 아지 바투르, 아기 발도가 바로 제주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주동이 돼서 외인, 그 다음에 탐나를 비롯한 남해안 사람들, 중국인, 고려 사회에서 불만을 품은 농민 그룹을 이끌고 중앙교부에 저항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장 축축은 외인들이었어요. 이만큼 한반도하고 일본 열도는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매이신을 했을까요? 그 전에 이미 일본에는 난학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정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때고, 그건 대항해 시대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하면서 전기기선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시커먼 연기를 뿜는 철갑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철갑선들이 동양에 출현합니다. 최초로 기록된 것은 1801년에 영국 페이튼 함대가 일본 열도에 출현합니다. 그 다음에 1840년에 영국과 청나라 간에 아편전쟁이 발발하죠. 그러면서 청나라가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제 결국은 알려지죠. 알려지면서 일본이 그때까지만 해도 청나라라는 대국이라고 봤는데, 청나라가 저 조그만 영국한테 깨졌어?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움직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시 조선은 깜깜했습니다. 무려 8세 유소년 임금인 헌종이 등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8살 된 애가 짓고 나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안동김 씨, 풍량조 씨 이런 세도 정치가들이 권력을 잡은 거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1853년에 페리 함대가 에도만에 진입을 합니다. 다 놀라요. 그전에 한 번도 이런 배를 본 적이 없는데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 당시 에도가, 지금 도쿄가 이미 인구가 10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구경하고, 야, 정말로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당시 지식인들이 정말로 나라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모다는 되게 당시 중요한 도시인데 이저반도라고, 이저반도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저반도가 여기 있는 게 이저반도입니다. 이저반도. 이저반도에 시모다라는 데서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하코다테하고 이저반도. 하코다테는 바로 어디죠? 혹시 아세요? 하코다테 유명한 도시인데 엔카이도 많이 나오고 홋카이도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 아니 여기 혼슈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안세이 오개국 조약이라고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하고 조약을 체결해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이 막부가 당시 집권 세력은 막부였어요. 일본의 막부가 몇 번 했었죠? 혹시 아십니까? 에도 막부, 무로마치 막부, 예. 하마쿠라 막부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 그 다음에 도쿠가와 막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그 막부인 도쿠가와 막부가 이렇게 천황의 덴노의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발을 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 이 사람이 바로 누구죠? 이 사람이 바로 페리입니다. 페리. 그리고 이제 1855년에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모피를 찾아서 서에서 동으로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19세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남진을 해요. 그래서 동해안에서 남진을 합니다. 바로 사할린 방면, 구릴열도 방면으로 남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할린은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사할린은 공유한다. 러시아인과 일본인이 공유를 하고 구릴열도는 분할한다고 이렇게 됩니다. 분할하는데 절반 정도 분할합니다. 그러면서 1862년에 영국과 사스마 그 게임 간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카고시마가 당시 이름은 사스마였는데 되게 재밌는 게 사슴아를 우리말로 하면 뭐죠? 사슴, 록. 그 다음에 아는 애기. 사슴아, 록아죠. 로가도 하면 뭐예요? 카고시마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슴아는 한반도 계통의 말이었을 거다고 짐작이 됩니다. 사슴아, 녹아, 섬도. 그래가지고 카고시마. 재밌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사스마 사람들이 원래 사스마는 원래 이렇게 가장 늦게 야외화됐어요. 일본 사람들 간에도 이놈들은 야만인이다. 이런 개념이 많고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리적으로 환경이 나빠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용감하고 해외로 진출 많이 해가지고 외국 노릇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칼쓰기 잘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스마와 사가 두 지역에서 용왕로를 만듭니다. 영국하고 싸워보니까 이게 뭐 저기 무기도 제대로 없고 대포도 없고 안 된다. 그래 용왕로를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영미에 영국과 미국에 유학생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일본 사람도 알았던 거예요. 결국은 뭘 알아야 제대로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견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해협 전투가 바로 초슈가 했죠. 처음에는 사스마가 싸우고 그다음 초슈가 싸웁니다. 또 이제 다 아시죠? 바로
여기가 가고시마, 여기가 초슈, 지금의 야마구치현. 그렇게 됩니다. 그 두 현이 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싸워보니까 미, 영, 내, 퍼 이 4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박살이 내버립니다. 아예. 1시간 만에 포대가 다 파괴돼버려요. 그러면서 치해복권 파면서 불평등에 얼척을 합니다. 치해복권이 뭐죠? 당신이 만약 미국인인데 일본서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법에 따라 처벌을 안 받고 미국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처벌받는 게 치해복권이죠, 그죠? 이때 그러니까 이때 일본도 조슈도 마찬가지로 이또 히로부미 등 많은 젊은이들을 유학 보냅니다. 일본 사람 특징이 우리 모르니까 선진 학문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또 히로부미가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을사보호조약 체결할 때, 한일 합병조약 체결할 때 이또 히로부미하고 이완용 간에 뭔 언어로 했을까요? 대화를 했을까요? 언어. 일본만 하고 조선말 했을까요? 한자를 필담으로. 필담으로? 중국어? 필담? 아닙니다. 영어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완용도 영어를 배웠고, 이완용도 영어를 배운 사람이에요. 이완용도 영어를 잘했다 그러고, 이또도 영어를 잘해가지고 두 사람이 영어로 한국을,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인직이라고 혈연어를 쓴 이인직이 일본어를 잘해가지고 가끔 통역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초슈가 전쟁해보니까 상대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단은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전황양이파. 그러니까 덴노를 존중하고 서양을 배척하는 세력들이 강했는데 이 사람들을 일단 축출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렇게 조선은 그렇게 했고 사스마는 사스마 아이즈 동맹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즈가 바로 막부의 가장 중요한 무력의 배경이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터진 후쿠시마입니다. 여기가 아이즈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자꾸 막 변했지 처음부터 사스마하고 초슈가 손잡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1864년 8월 달에 건문을 배우느라고 초슈가 실력을 길렀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토로 진격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들 권력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스마하고 아이즈하고 막부하고 덴노하고 사자가 연합해서 이 초슈를 물리칩니다. 그게 건문의 변입니다. 막 사태가 굉장히 긴급하게 진행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놈들 까보니까 안 되겠다. 막부하고 사스마 아이즈 연합군이 초슈 정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스마가 가장 이제 패권을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사스마가 이때. 그러니까 네 번째 막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이게 사스마가 성씨가 뭐죠? 사스마의 본주의 성씨 모릅니까? 도진씨. 도진씨가 뭐죠? 도진. 섬도자 시마라고 그러죠. 시마즈 성씨 가진 사람들이 우리도 한 막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65년에 바로 그 다음 해에 초슈의 혁신파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카사키 신사쿠. 이 사람이 왜 유명한가 하면 다카사키 신사쿠가 주로 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 죽었는데 폐기력으로. 이 사람이 워낙 그 아베 그 가문하고 가까워가지고 이 사람이 다카사키 신사쿠인데 신자가 그 진나라에서 진짜거든요. 그 이름을 갖다가 아베 신조, 그 아버지는 아베 신따로 다 중간에 진짜를 쓰는 겁니다. 신자를. 그렇게 너무너무 존경해가지고. 그리고 아베가 살아있을 때 거의 해마다 다카사키 신사쿠의 묘를 참배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이 다카사키 신사쿠가 굉장히 그 메이지 유신 때 큰 역할을 합니다. 저도 저기를 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데리고 가지. 제가 요시다 쇼인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66년에 이제 드디어 가장 큰 센 웅분끼리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카모토 료마라고, 이 료마는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료마가 간다. 뭐 이런 소설 있죠. 료마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개혁지사. 젊을 때 그 암살당했거든요. 그리고 이와까로 도모미. 이 사람은 덴노의 측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토막하자. 이거를 갖다가 막부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드디어 덴노한테 권력을 이양하고 개혁을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슈의 기도 다카요시.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와까로 도모미. 사스마의 사이고 다카모리. 뭐 이 사람들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죠. 다 역사책에 다 나오는 사람. 오쿠마 도시미치.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사초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사스마는 초슈에 무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사스마는 상대적으로 가난했고 초슈는 상대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사스마는 초슈에 무기를 주고 초슈는 사스마에 군량을 제공합니다. 전쟁하자면 뭐가 필요하죠? 전쟁하자면 군인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매일매일마다 한 끼를 걱정했어요. 김은일성 카라노래 보면 야 오늘은 뭘로 먹일까? 내일은 뭘로 먹일까? 오늘 점심 먹고 나면 저녁 안 먹어요?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지나간 모든 끼는 무효였다. 그렇게 나와요. 지나간 모든 끼는 무효였다. 네. 그리고 다가올 한 끼가 중요한 거예요. 그 극복을 해야 돼. 그걸 못하면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이순신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느냐? 한 끼를 8,000명이나 되는 병사를 어떻게 먹일까? 그걸 가장 큰 고민을 했어요. 못 먹이는 장군은 전쟁을 지휘를 못합니다. 그리고 류마에 이제 어떻게 조선을 했느냐? 비전을 제시한다. 우리가 토막을 하고 덴노를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근대 국가를 만든다. 영미와 맞서는 국가를 만든다는 게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실용적으로 살자. 그겁니다. 요새 말하는 실용. 그러니까 이념보다 정치보다 실용이다. 네.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을 하자. 이게 바로 윤석열이 못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얼 커뮤니케이션을 하자. 네. 이게 바로 료마의 조선 방법이었는데 양측 사사마하고 초슈하고 덴노가 합의를 한 겁니다. 실용은 어떤 측면에서 실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실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토막을 하고 덴노 중심으로 근대국가를 만들자. 거기에 대해서 모든 다 합의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소한 차이는 덮어놓자 일단. 네. 이건 글씨가 작은데요. 1866년에 이제 다카사키 신사쿠가 지휘한 초쇼군이 막부군을 격파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카사키 신사쿠가 불과 20대 후반이었어요. 나이가 젊었습니다. 그 다음에 1868년에 이게 메이유신 하는 거죠. 드디어 권력이 천황한테 돌아갑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사초 동맹군이 덴노군, 그러니까 덴노군이 결국은 덴노군이죠. 덴노군이 우리 막부군을 섬멸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당시의 번이 사스마, 초슈, 사가. 사가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그 이삼평이라는 분이죠. 이삼평. 일본의 도자기 왕. 그분이 정착한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가고 이때 사가가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사. 도사는 바로 료마가 나온 그러니까 시코구 섬에 있는 도사예요. 그래서 이제 1868 5월 달에 에도에 입성합니다. 드디어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막보고 끝납니다. 그러면서 7년에 폐번치현, 번을 없애고 현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1월 달에 이와쿠라 사절단이 미국 유럽을 갑니다. 정사가 이와쿠라 도모미, 부사가 기도 다카요시, 오쿠바 도시미치, 이토 히로노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제대로 서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보자.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은 이미 심지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도요토 히데요시가 벌써 자기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도 벌써 젊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유럽에 보냈어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미 또 센다이에서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세계 정세에 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나라도 1868년에 6차례 걸쳐가지고 보내긴 보냈어요. 보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본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뭘로 썼느냐. 고위 관료를 썼어요. 그런데 청나라는 어떻게 썼느냐. 만주족이
가장 리딩 그룹, 그 다음에 한족 우수 관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뭘 썼느냐? 주로 하급 관료라든가 장교를 썼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앞에 보내가지고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고급 인재를 갖다가 전쟁에 보내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대표적인 청나라 유학생들이 오장경, 그 우리나라에 임모군란 진압하러 들어온 오장경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유학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이란 전쟁이 벌어지죠. 세이란 전쟁은 바로 보수파와 혁신파 간의, 진보파 간의 대결인데, 이 사무라이 세력들이 사무라이 특권을 폐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이난이 서남 지방이에요. 세이난, 서남을 말하는 거예요. 서남이라고 지금의 큐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사이고 다카모레라고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 사이고 다카모레 중심이 돼가지고 사무라이들을 규합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진압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메이지신 성공적인 성공 배경을 한번 보시죠. 성공 배경. 가장 중요한 게 사상,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눈이 좁아가지고 북한만 보면 계속해서 북한만 보는 거예요. 우리 보수파들이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의 외교안보 정책 목표를 보니까 딱 키워드가 2개더라고요. 미국하고 북핵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뭘 해서 북핵을 막는다. 뭘 해서 북핵을 막는다. 한 번도 더 넓게 보는 게 없고 전부 다 북핵. 안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먹고 사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게 안보예요. 안보고 그 다음에 무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갖다가 무력에 초점을 맞춰요. 그것도 우리가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다 미국과 협의해서, 미국과 도움 받았어. 미국과 뭘 해가지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 전략 자산을 준상시 한국에 배치한다. 그리고 전술핵 무기를 괌에 배치해서 한국을 위해 쓴다. 이거 미국이 누가 합니까, 그거? 이런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인, 절대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상대적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였어요? 우리는 굉장히 절대적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흑백 논리, 문명이 아닌 비문명, 나는 문명국가, 한족은 문명, 그리고 만주족은 비문명, 오랑캐, 일본 오랑캐, 서양 오랑캐, 다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산산 논쟁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만큼 어리석은 생각에 가득 찼는가. 대표적으로 호서 쪽에 송시열과 그 후손들, 송시열과 학적 맥통을 이은 사람들이 얼마나 굉장히 황당한 생각을 많이 했는가를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었어요. 이 요시다 쇼인도 뭐 나이가 되게 많은 사람이 아니고 20대 중후반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일본에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선 저 위에 있는 감차카 반도부터 시작해서 필리핀까지 우리가 다 영유해야 돼. 그리고 조선에 진출해야 돼. 그 다음에 대만을 먹어야 돼. 필리핀을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당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사상가도 우리가 그냥 우리 옛날에 고구려가 뭐 만주도 고구려 땅이었으니까 뭐 만주는 우리 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도 우리가 저기 제일 시베리아 제일 동쪽에 있는 추코토 반도 점령해야 돼. 그리고 제일 남쪽에 있는 뭐 말레이 반도 우리가 점령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열도 끝에서부터 끝까지 다 점령해야 돼. 이런 말을 황당한 말이지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대양으로 나가는 출구가 없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대양으로 나가는 출구를 마련해야 돼요. 마련하는 길은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일본을 점령해야 돼. 뭐 우리가 홋카이도를 점령해야 돼. 우리가 혼슈를 점령해야 돼. 규슈를 점령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제국주의 시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꿈을 못 꾸면 현실화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요시다 쇼헤이의 생각이 결국은 제국주의의 씨앗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제가 이제 일본을 이야기했지만 일본이 얼마나 이렇게 폭이 넓었느냐. 158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덴쇼 견유럽 소년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젊은 애들을 어떻게 보냈느냐. 먼저 멕시코로 가가지고 멕시코에서 배를 갈아타고 멕시코를 횡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상을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스페인을 보고 로마를 보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다 오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1613년에 다떼 마세모네라고 이 사람 상당히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 다떼 마세모네 이 사람이 또 범선단을 만들어서 태평양 횡단을 하고 멕시코를 거쳐서 스페인과 로마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때 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몰락 사무라이들이 해외로 진출합니다. 그게 베트남의 호이안. 혹시 다낭 호이안 가본 사람들은 호이안에 일본 말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타이의 지금 현 왕조를 세울 때 일본 그 무사들이 상당히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자바, 그리고 필리핀, 타이완 이런 데로 많이 가죠. 그러면서 타이에 가가지고 버마가 타이 쳐들어왔을 때 타이의 편에 서서 버마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죽고 일본 살아남고 뭐 이렇게 됐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다테 마세모네. 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 이미 포르투갈 상인들이 조총을 전래했잖아요.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필리핀을 경계해가지고 많이 왔어요. 필리핀 출발해가지고 많이 왔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 오고 이렇게 오니까 도대체 그 유럽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생겼는가 보려고 나한테 보고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냐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희들이 눈으로 가서 보고 와서 나한테 보고해라. 군사정부 특성에 있으면 정책적 발휘되고 있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꿈도 못 꿀 때 일본은 이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나한테 보고해달라.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무리 들어봐도 모르겠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보고 와라. 그런데 일본의 제일교 위치. 조선은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폐쇄된 나라예요. 일본에 의해서 막히고 오키나와에 의해서 막히고 러시아에서 막힌 나라인데 일본은 바로 나가면 태평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포르투갈 함대, 스페인 함대, 네덜란드 함대 이런 함대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훨씬 더 정보가 빨리 유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 18세기 되면 일본의 포경선이 오히려 캘리포니아까지 가요. 왜냐하면 그전에 이미 다떼 마세모네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봤거든. 그러니까 봤으니까 배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고래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습니까? 고래가 바로 고기도 그렇지만 그 고래 기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 부를 창출한 겁니다. 그래서 고래를 많이 잡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고래고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농업에 유리하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말에 이미 쌀이 연 300만 톤 생산했습니다. 2020년도 한국의 쌀 생산량이 350만 톤. 당시 조선은 8 내지 90만 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느냐? 결국 임진왜란도 서양의 문화가 일본에 전달돼 가지고 일본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개혁 개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기 조총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전술을 발전시키고 전쟁을 많이 해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외 팽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된 겁니다. 뭐 조선은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서 농업 그 성격이 나빴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국 시대를 하면서 일본도 농업 국가니까 결국은 이제 영주들이 쌀을 많이 생산하는 데 있는 영주가 유리한 거예요. 농민이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지를 하는 거예요. 계속 땅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세금 많이 내라. 그 기록 보면 당시 영주들이 얼마나 착취를 많이 했는가 하면 그 농민들은 겨우 먹고 살 정도로밖에 안 해주고 다 그걸 받아가지고 뭘 했죠? 자기 살라고 상비군 만들어요. 상비군을 만들기 위해서.
쌀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주의 지위도 쌀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데 몇 석짜리 영주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행정체계 차이가 조선은 거의 완전한 중앙집권. 옛날에 우리는 어땠어요? 선조한테 전쟁에 죽으면서도 이게 왕한테 전라고 죽고 그랬죠. 그런데 일본은 그런 게 약해졌어요. 천황은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막부도 사실은 다이묘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중앙집권인데 일본은 각기 지금의 현단위들이 그 분권화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초슈라든가 사스마, 사가, 도사 이런 데는 정말로 먼 거리예요. 예를 들면 후쿠오카에서 서울이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도쿄가 더 가까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이 가깝습니다. 멀어요, 되게. 도쿄까지는 되게 멀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 사정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kyushu 사람들은 조선하고 거래를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나타난 게 1609년에 사스마가 군대를 움직여가지고 ryukyu를 오키나와를 반식민지화합니다. 그런데 이걸 막부에는 안 알려요. 그 ryukyu에서 가장 북동부에 있는 아와미 제도를 점령을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거기에서 사상수수를 재배해요. 그게 경제적 토대가 돼가지고 군대를 키웁니다. 뭘 지배했다고 합니까? 거기서 사탕수수, 사탕수수? 네, 흑설탕. 지금 또 저 강화문에 가보면 그 일식집이 있는데 강화문 저기 시청 동쪽에 가면 있어요. 거기에서 흑설탕 팔아요. 되게 맛있습니다. 그게 아와미 흑설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미쓰비시가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전쟁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군수 물자를 대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재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도공은 조선에서는 천민이었어요. 우리나라 뭐죠? 사안원 공상이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제일 천한 놈. 그 다음에가 물건 만드는 놈이잖아요. 이게 바로 물건 만드는 조선에서는 천인이었어요. 그런데 일본 가니까 잘하는 사람은 사무라이 대우해줘. 그래서 오고 싶지 않죠. 물론 고향이 그립지만 고향 가봤자 별로 대우 못 받는데 일본서는 잘 만드는 뛰어난 사람들은 대우를 해줘요.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중에 보면 도고시,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잡혀간 도고시가 있는데 박씨였는데 원래 박무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도고시를 받고 나서 일본 태평양 전쟁 무렵에 외무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삼평은 아리따 자기, 그다음 박평이 도고. 이 박평이라는 사람이 도고 가문의 제일 윗대입니다. 그다음에 심수관, 사스마의 심수관. 심수관 가문은 지금 14세인가 15세가 되는데 옛날에 시마저 가문한테 너는 심수관으로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심수관 1세, 심수관 2세, 심수관 3세 이렇게 넘어갑니다. 지금 심수관이 아마 13세인가 14세인가 심수관이 될 겁니다. 14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보면 오키나와의 북부 여기가 아와미 제도입니다. 아와미. kyushu하고 맞은편에 여기 아와미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치법이라는 회치법. 이게 이제 은이 보통 광석이 은하고 아연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은이 더 귀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은을 잘 꺼내느냐. 그 법이 회치법인데 원래 이 회치법이 조선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왜 조선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느냐. 공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술자들을 대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맥이 끊겨요.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살아나가지고 일본이 은을 잘 추출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미 17세기에는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가장 강한 육군과 가장 돈 많은, 가장 은이 많았습니다. 요새 올림픽에 가면 메달 따면 뭐 주죠? 금메달, 그 다음에 은메달, 동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은 예외를 하고 당시에 경화가 은이었어요. 은. 실버였는데 그 은의 3분의 1이 일본에 있고 그 다음에 구리도 풍부해요. 그래서 당연히 일본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죠. 그런데 조선은 금은 구리 모두 부족했습니다.
금은구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화폐를 못 만들어요. 화폐를 못 만들면 상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계속 농업국으로 남아요. 그리고 성리학의 이론적인 배경이 아주 높은 사대부면 잘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평등하게 가난하자. 이게 일반적인 철학 체계입니다. 평등하게 가난하자. 공산주의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도자기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심지어 일본 도자기가 인상파 화가들의 영향을 미쳐요. 너무너무 화려하거든. 이것들이 가서 유럽에 가가지고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철학이라든가 미술 사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여기서 배워가지고 프로이센은 뭔 도자기죠? 마이센 도자기. 그 다음에 영국은 뭐죠? 본 차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데 다 각기 도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배워가지고 굉장히 좋은 도자기를 유럽도 발전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니까 영국이 개발하고 프로이센이 개발하고 헝가리, 오스트리아가 다 개발해가지고 그 나머지 자기 나름대로의 상표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 25만 인구 할 때 일본 에도는 100만, 오사카와 교토는 40만. 그 베이징하고 비슷했어요, 이미 작은 도시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당시 북학파들이 베이징 갔다 와서 와 했는데 실제로 일본 가가지고 와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왕한테 보고할 때는 일본 가봤더니요 별거 없고요. 저 사람들은 별거 없었고 글도 못해요. 철학도 없어요. 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겨우 가져온 게 뭐죠? 역사에 나오는 조음의 고구마. 조음이 정사로 가가지고 고구마를 가져왔다. 그게 남아있어요, 기록에. 그리고 실제로 문집 보면 일본의 문화의 발전됨을 다 기록해놨는데 그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거예요. 그 외놈들이 뭘 하겠어.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성리학자들이 보기에는 명나라 한족들만 문화인이고 조선인들 공부한 사람은 문화인인데 그 외족은 오랑캐야. 오랑캐가 뭘 문화를 만들어.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건 이제 호락 논쟁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1636년부터 1811년까지 통신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어디로 가요? 천황을 봐요? 아니면 누굴 보죠? 사신들이 가서 누굴 볼까요? 우리 사신들이 누구하고 상대를 하고 올까요? 독과와 막부. 에도 가서 독과와 막부한테 우리 왕의 그 서신을 전달하고 외교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고 온 게 제대로 일본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걸 안 봐요. 당시 이미 오사카 가면 우리나라 사신들이 오사카를 거쳐가지고 도쿄에 가는데 도쿄에서 일을 마치고 오사카 오면 이미 이 사람들의 문집, 이 사람들이 말을 한 거, 시를 쓴 게 딱 책으로 읽혀가지고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쇄술이 발전했는지. 그리고 이미 이때 뭘 했는가 하면 사람의 해부를 해요. 천문학이 발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여전히 뭐죠? 천동설이에요. 천동설. 그리고 이제 이 건축, 토목 이런 게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 깨끗하잖아요. 굉장히 목욕탕 발전하고 출판업, 외과술, 천문학 이런 토대가 다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로 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누구죠? 오른쪽에 있는 할아버지 누굴까요? 최익현. 최익현이 송시열, 권상아를 이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토콜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자꾸 천주교를 퍼뜨리니까 이건 싫은데, 그런데 정부는 받아들여야 되니까 나가사키 외항에다가 거기다가 조그만 섬을, 인공섬을 만들어요. 그게 출도입니다. 대지마입니다. 거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남학을 배우고 매달한다고 상업을 하고 그렇게 다 해요. 그래서 정부는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어떻게 하느냐? 태종, 세종 때 울릉도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요. 공도 정책. 섬을 다 비워버려요. 거꾸로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섬을 비워버려요. 이렇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자꾸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1860년대에 뭔 일이 있느냐? 미국은 남북전쟁했죠. 그리고 영국은 세포의 항쟁. 그리고 영포는 아편전쟁, 멕시코 내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세계가 시끄러워가지고 일본이 뭘 하는지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안 그랬더라면, 여유가 있었더라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어떤 나라가 간에 이 내부 사정에 개입해가지고 일본을 뭘 하는 걸 막았을 건데, 그런데 이때는 다 세상이 시끄러워가지고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운이 좋게도 내부 개혁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끝냈다. 그리고 이때 이 사회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이 뭔가 했는가, 그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메이시는 한 사람들이 다 하급무사예요. 예를 들면 그 이토 히로부미는 원래 아버지가 되게 가난한 포장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평균 이하의 그런 계층이었었는데, 그 아버지가 되게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조금 높은 약간 높은 지주, 약간 하청 지주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이 가문에서 또 잘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급 사무라이 집안으로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이 이토 히로부미가 된 거예요. 원래 성이 달랐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똑똑하지 못했더라면 이토 히로부미도 출세를 못했을 거고 조선병합도 늦춰졌을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요시다 쇼인, 사카모토 료마, 신사쿠, 뭐 사카사키 신사쿠, 기도 다카요시, 사이고 다카모리, 이런 거의 사람들이 다 굉장히 하급,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인에 가까운 사람도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육군 대장이 되는 사람인데, 주권론 이익선, 그거 기억하시죠? 주권론 이익선을 만든 야마가타 요리토모, 그 사람은 천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시다 쇼인이 공부를 가르칠 때 여기 와서 공부도 못하고 저 문 밖에서 뭘 하고 있는가 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표어가 사이후이, 나는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사이후이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아시는 거 있어요? 사이후이 그러면? 제갈량의 출사표에 나는 우리 선주를 생각해서, 유배를 생각해서 유선한테 멸사봉공하겠습니다. 사이후이예요, 이게 바로. 사이후이. 죽은 후에나 멈추겠다. 네, 그러니까 죽도록 노래가 죽은 후에나 멈추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지사들은 혁명가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당신은 목숨을 위해 나라를 버린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나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게 아니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버린다. 세 번째 글자가 뭐예요? 사이후이. 디투자입니다. 디후이. 마지막에 하면 멈춘다는. 예. 사이후이. 후이. 이미 있자. 죽은 다음에나 멈춘다는 소리예요. 죽고 난 다음에나 멈추지. 내가 목숨 있는 한에는 끝까지 총을 당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급 무사들이 혁신을 주도했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6, 7급들이 갑자기 전면에 나선 거예요. 하사관들, 소위 중위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가 바뀌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그 사람들 후손들이 대대로 지금까지 해먹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슈번과 사스마번.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개 번이잖아요. 조슈번. 가보셨다 그랬죠, 이게 조슈번에. 하기라는 데가 바로 동해에 면한 그 조그만 도시죠. 하기. 이게 이제 기원이 1600년에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동군하고 서군하고 싸우잖아요. 그게 전투지가 세키가하라. 관동과 관서를 구분하는 그 세키가하라에서 싸웠는데, 이때 서군에 속한 모리 가문이 패합니다. 그러면서 120만 석에서 40만 석으로 확 줄어들어요. 이 사람들은 독과가와에 대해서 굉장히 원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온 말에 따르면 매년 정초가 되면 신하들이 번주한테 인사를 하면 그게 관례를 합니다. 가장 우두머리 부하가 그 번주한테 번주 언제 막벌을 치겠습니까? 그래 물어보면 그 번주가 그런데요. 아직은 때가 안 되었다. 좀 기다려다오. 이게 이제 항상 새해 첫 때 하는 말을 합니다. 300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이제 정벌을 했죠.
둘 다 비슷한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지가 척박해서 별로 경제력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얏도, 이걸 한자로 표기하면 준인이에요. 준인이라는 말은 준 뭐 있잖아요. 준 고급, 뭐 준형 이런 것처럼 준중형처럼 약간 거기에 준한다. 그러니까 사람 같은 인간이다. 사람 비슷한 인간이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과 비슷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얏도라 그러면 굉장히 열칭이죠. 너 보니까 사람 비슷하게 생겼네. 이런 거예요. 준인. 인상이 어떻습니까? 야만인 그러면 어떤 인상이죠? 우리 이 느낌에. 굉장히 용감하다. 야만인들. 그리고 1543년에 단해 가치마를 통해서 조총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토콜산 조총을 누가 주느냐? 명나라 외적, 명나라 출신 외구가 왕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줍니다. 왕직은 뭐냐? 누구냐? 저장성 출신의 외구 우두머리. 원래 상인이 있는데 외구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도 열도에 본부를 두고 나중에 전라도 지방을 약탈합니다. 그런데 1543년에 우리나라는 뭘 했느냐? 풍기업의 백운동서원. 왜 백운동서원일까요? 이름이. 왜 백운동일까요? 흰 구름이 있는 그 서원.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이 모범으로 생각한 주희가 세운 서원 이름이 백운동서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번떠가지고 백운동서원을 설립합니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1609년에 미국과 침공해가지고 암암리 제도에서 흑설탕을 생산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군사력 강화의 소스가 됩니다. 제가 가고시마 가봤는데 가고시마하고 바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많이잖아요. 거기에 사쿠라지마가 있는데 사쿠라지마 화산이 지금도 유명합니다.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거 있는데 쓰시마가 어느 현에 소속되어 있을까요? 쓰시마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본의 지방 중 하나인데 어느 현에 소속되어 있을까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어딜까요?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어딜까요? 구마모토, 오이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딜까요? 사갈까요? 후쿠오카일까요?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하고 해류가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나가사키에서 배를 띄우면 쓰시마로 간답니다. 쓰시마에서 배를 띄우면 나가사키로 가고, 그래서 쓰시마가 나가사키 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휴슈는 한 20번 가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앞에 말씀드린 다네가시마. 여기에서 조총이 유래됐고 지금은 우주항공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본이 이렇게 빨리 발전했을까요? 전쟁을 많이 한 겁니다. 전쟁은 뭘 가져올까요? 기술혁신 가져오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한 베트남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발전했을까요? 국공내전 오래 했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죠? 온갖 무리를 다 짜내야 됩니다. 최고의 외교, 최고의 무기, 최고의 식량 공급, 그러니까 최고의 행정이에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죠. 실용주의적 사고의 최전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하게 되면 아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나서 나라를 다시 만들면 아마 유럽에서 상당히 발전한 나라가 될 겁니다. 전쟁은 뭐를 가져오죠? 발전을 가져온다. 그래, 전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망하기도 한다. 망하기도 하죠.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청일전쟁 해보고 나니까 이겨가지고 청나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생각에 전쟁은 되게 남는 장사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매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총을 도입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575년에 오다가 다케다 가문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이때 조총을 활용해서 다케다 가문의 기마들을 깹니다. 이게 나가시노 전투가 굉장히 일본 사회의 중요한 전투입니다. 우리도 이걸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임진왜란하고 직접 연결돼요. 1591년에 세시마 영주가 조총을 선조한테 보냅니다. 세 자루를. 그래가지고
신립하고 이의를 부르다가 선조가 이게 전쟁에 효용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쏴보니까 소리는 큰데 이게 비가 오면 못 써요. 그리고 조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의라고 신립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게 소리는 큰데요. 실제로 쏴보면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비 오면 못 쓰고 그리고 조준이 오래 걸립니다. 활은 바로 제가 막 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입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평가가 신립하고 이의에 대한 평가가 뭐냐. 이 사람들은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지 전쟁하는 사람은 아니다고 그래요. 이순신은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신립이나 이의는 전투를 하는 사람이지 전쟁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평가도 하면서 또 뭐라고 또 써놨는가 하면 평시의 장군하고 전시의 장군은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12월 3일 사태를 겪고 나니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쟁해보면 위기시에 당하고 나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고 정말 유능한지 안 유능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중국 중심 세계관을 버렸다. 우리는 중국이 전부예요. 모든 게 표준이 중국이야. 그런데 일본은 옛날에 천황이 그랬어요. 해 뜨는 나라의 황제가 해지는 나라의 황제한테 편지를 보내놓으라. 그게 바로 수양제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일본은 벌써 옛날부터 나는 해 뜨는 나라의 황제, 나는 해지는 나라의 황제 이렇게 해서 대등한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이때 완전히 이제 임진왜란 이 무렵에 정말로 나는 해 뜨는 나라의 황제, 나는 해지는 나라의 황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나라가 힘을 길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만만한 게 조선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조선은 대륙의 침공을 1차 저지하는 외번이다. 외곽의 울타리다. 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발해가 일본 천황한테 조공을 바쳤다. 그러죠? 고구려 장소왕이 뭘 바쳤다. 항상 그렇게 표현해요. 신라왕이 천황한테 뭐를 바쳤다. 조공을 바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한반도에 넘어간 사람들이 현지 일본에 살던 사람들을 정복해서 통합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선은 일본을 뭐라고 봤느냐? 성리학의 교화를 받지 못한 오랑캐다. 저놈들은 훈도시나 있고 꼬추라 드러내고 사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오늘도 들었는데 일본의 50대, 60대 외교관들은 여전히 한국을 한두 아래로 보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닷대마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한국이 너무 발전했어요. K-팝이 최고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라면이 맛이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책 쓰는 거 보면 한국은 엉터리예요. 한국 물건들은 조잡해요. 한국 문화는 별로예요. 다 묻도 대사, 지금 대사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주한 일본 외교관들한테 진심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외교적인 언사를 하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외교관들은 여전히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낮춰보던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애들은 달라요. 현지 애들은 한국은 발전한 나라, 일본은 구태의한 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은 낮춰봅니다. 그러니까 혐한 감정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옛날에 우리 식민지였는데 지금은 더 발전해가. 이 큰일 났네. 그런데 미운 거야. 인정해주기 싫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여기 이름 써놨네요, 제가. 원래 이토 히로부미 가문이 소장공 집안 하야시 리스케 집안이었다. 하야시 리스케. 그리고 이때 이제 초시 출신들이 거의 다 한반도로 넘어와요.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다 들어봤죠? 이노우에 가오루. 데라우치 마사사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나중에 뭐 합니까? 총독을 합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폰슈타인. 국가학. 슈타가트 피텐샵텐. 오시마 요시마사. 이 사람은 뭘 하죠? 나중에 경복궁 점령하죠. 일본이 조선을 공략한 일심 순서입니다. 1875년에 운요호 사건. 이 운요호라는 건 영국에서 사왔어요. 그 다음에 강화도 지역 체결하죠. 그 다음 이모군란 때 개입하죠. 갑신정변. 이모군란 때 뭐 했어요? 이모군란 때 일본 소인가 중인가가 우리 그 혁신, 그러니까 별기운을 지휘했죠.
그런데 거기에 불만 품어가지고 결국은 90군데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민비가 죽었네 말았네 했죠. 그러면서 청나라가 진압하고 그리고 어장경이 대원군을 잡아다가 베이징을 끌고 가죠. 파오딩에 유폐해놓고 1년 동안 유폐해놓고 이렇게 되죠. 그다음 갑신정변. 일본 돈 빌려가지고 우리가 계획하자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결국 실패하고. 그런데 이제 혁명한다면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인정의 과정을 보지 말고 무조건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데 그 같은 무리들이 올려 놀다 보니까 못 죽인 거예요. 얘도 못 죽이고 쟤도 못 죽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당한 거죠. 혁명을 하게 되면요. 이웃에 있는 친구도 죽여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해야 혁명이 성공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리고 원세계가 들어오죠. 원세계 들어와가지고 명동이 진치고 있으면서 다 진압해버리고. 그리고 1894년에 또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조선정부가 청나라 SOS 치니까 청나라군이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일본군 들어오고 양측이 조선이 완전히 동학군하고 조선군하고 청나라군하고 일본군이 싸워가지고 개판이 돼버리죠. 정말로. 그런데 이미 이때 일본군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청나라군을 해전에서 격파하고 육상전도 격파하고 또 동학군도 격파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거의 한반도에 실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제1조가 조선은 독립국이다. 왜 그럴까요? 왜 1조에서 조선은 독립국에서 넣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일본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더 이상 조선하고 청나라랑 관계없어. 그걸 넣어가지고 너는 독립국이니까 내가 먹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미관 파천하려고 그러다가 미관 파천 못하고 그 경호처 처장이 밀고 가는 바람에 그래서 미관 파천 못하고 하관 파천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남하하고 그리고 영국은 북진하고 이러면서 양쪽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영국이 일본한테 위탁해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먹어버리죠. 이게 왼쪽 묘지가 바로 포트 해밀턴 그러니까 이제 커먼도에 있는 영국군 묘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4년에 럴전쟁이 벌어지고 리순고지 전투에서 일본이 이기고 그 다음에 리순만에 있던 러시아 극동함대가 전멸하고 서시마 해협에서 또 발타 함대가 격파당하고 선장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 선장 전투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시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이어가지고 일본군 약 20만 명, 러시아군 15만 명이 격돌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포위당했어요. 그런데 그 창고 안에 병영의 창고 안에 엄청난 양의 콩이 있었어요. 콩. 그래서 사람들이 채소를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소. 각기병 걸리죠. 잇몸에서 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양 사람 같으면 그 콩을 갖다가 뭘 하죠? 콩나물을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비타민C가 보충이 돼요. 그런데 이 러시아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병 걸려가지고 피가 흘리면서도 이게 체력이 약해지는 걸 알면서도 이걸 콩나물을 만들어 먹을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폐했지만 이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드디어 이제 1905년에 드디어 이제 러시아 제국의 하급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결국은 공산 운동이 되는 거죠. 볼셰비키 혁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의 권유에 따라서 포초마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주선한다. 전쟁 종식을 주선한다. 지금도 트럼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종식을 주선하죠. 그런데 성공을 못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미국 대통령들이 캠프 데이비드 해가지고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종식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못할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 싸우고 있어요. 종식 못 시켜요. 트럼프가 뭐 자기가 취임하면 나 하루 만에 다 할 거야 그랬잖아요.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카드가 딸리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만약에 미국이 러시아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해! 그러면 아예 알았어. 이렇게 되는데 뭐 별로 힘도 없는 놈이 뭘 왜 자꾸 말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약해진 상태예요.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핵 문제 이것도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대화를 하자 그러고 이스라엘은 안 되니까
우리가 직접 공격할게.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미국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힘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 미국을 다 믿고 하자. 이거는 나라 망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비전을 갖고 군 개혁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기자님께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장교는 뭐 40개월? 그런데 병은 뭐 이렇게 16개월인 가잖아요. 그럼 뭐 병 수준에 맞춰가지고 장교를 줄인다. 그럼 나라가 망하자는 거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은 1년 4개월, 1년 6개월을 다시 30개월로, 28개월로 전환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여성도 군대에 간다. 그런데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할 거예요. 여자도 군대 간다. 징집. 여자도 징집한다. 드론전하면 되잖아요. 드론전요? 그런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드론이 지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는 뭘 하느냐? 의료병, 의무병, 행정병, 통신병 이런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실제 군인단들을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전력이 약화될지 모릅니다. 남녀 간의 부하가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믿어요. 이스라엘 군대, 노르웨이 군대 다 저기 남녀 다 군대 가요. 문제 없어요. 남녀 간에 연애하면 어때요? 군대 가서 연애하면 좋지.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결국 그밖에 없어요. 자꾸 파퓰리즘 빠지지 말고 정말로 뭐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걸 생각해 봐야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군대를 남자가 한 2년 정도 가고 제가 이제 2년 6개월 했거든요. 그런데 2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맞지 않는가? 2년 내지 2년 6개월 하고 그거 하면서 장교는 그대로 두고 그 대신에 병을 월급을 많이 줄 게 아니고 장교 화상을 많이 주는 거예요. 부상을 많이 주는 거예요. 병은 50만 원 받아도 돼요. 다 거기서 밥 주고 다 하잖아요. 어차피 강제 징집이야. 그리고 징집된 병이 국가의 모든 부모들이 다 아들을 군대 보내놨잖아요. 그러면 국군이 그야말로 온 국민의 군대가 되는 건데 모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국민의 군대가 됩니까? 그거 되게 단견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별로 맞는 정책이 아닌 것 같아요. 모병은 하지 말고 모병은 정말로 필요한 데만 하고 대부분 다 징집병으로 때우고 그 대신에 좀 더 전투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요. 모병. 예.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한테 정말로 전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행정적 그들은 일은 누구 하느냐? 회사에서 하면 돼요. 회사. 군 관련 회사에서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왜 제가 이제 왼쪽에는 고종 부자, 오른쪽에는 이성계 이렇게 해놨어요. 1905년 7월 달에 가스라 탭스 밀약. 이게 많이 이용되고 있죠. 반미 쪽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미국이 일본을 후원한 거잖아요. 그 미국의 필리핀 영향권, 그리고 일본의 조선 영향권, 이걸 서로 교환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2달 뒤에 이제 포츠모드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이때 사할린이 러시아한테 사할린 남부가 일본한테 넘어갑니다. 그리고 쿠릴도 전부가 일본 영토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그 다음에 조선이 완전히 일본의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주를 러시아하고 일본이 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 예? 완전 청나라 땅이었죠. 청나라 땅인데 힘세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끼리 나눌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10년도에 최종 식민지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때부터 미국과 일본 간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미국도 만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일본 가면 대화하니까 우리 건 왜 없어? 나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불만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미국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그게 오렌지 작전입니다. 나중에 레이모로 바뀌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거예요. 조선 식민지화가 왜 가장 큰 문제인지 이게 문제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보부재, 그 사상과 정보부재. 또 하나 더 있는데, 사상하고 정보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사상이 왜 문제되죠? 사상이
김일성 사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리학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성리학만 봐요. 그런데 서양은 온갖 이론이 다 있죠. 마르크시즘도 있고, 베이버리즘도 있고, 자본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뭐 철학도 뭐 실존주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직 한 가지. 여기만 봐. 여기만 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일 큰 게 그거예요. 철학적 반견성, 편견성. 그리고 외부 세계를 모르는 거. 지금 또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또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모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러면 중국은, 아까 전에 우리 윤 기자님 그랬죠. 중국이 가장 큰 문제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산업구조가 똑같다. 그런데 옛날에는 중국이 쳐졌는데 지금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급격하게 발전했다.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죠, 지금? 겨우 중국 혐오하고 있어요. 중국 혐오해가지고 중국 극복이 됩니까? 옛날에 성리학자들이 외놈들 별거 없어. 이렇게 한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료들, 기자들, 정치인들 다 눈을 뜨고 정말 베이징이 뭘 하고 있는지, 상하이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죠. 보고 필요한 건 배워야죠. 그 허생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완 대장이 허생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병자가 호란의 수치를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내부터 머리 깎아. 그러잖아요. 머리 깎고 변발하고 청나라 들어가서 봐. 뭘 하고 있는지. 기록 보면 청나라의 호인들이 굉장히 실용적이었다. 행정을 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생각에는 저것들이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명나라보다 더 행정을 잘한 사람들이 호인들이었어요. 만주족들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저놈들은 오랑캐야. 뭐 머리는 아직 상투도 안 하고 머리를 다 깎고 다녀요. 이건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본 거예요. 야만인들이야. 심지어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자기 서모를 데리고 사네? 저런 야만 검소 같은 놈들이 있어? 이렇게 계속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 나라 사람들의 윤리죠. 필요한 거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굉장히 가치관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한쪽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폭넓은 생각을 하자. 그리고 또 정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구죠? 후쿠시마 야스마사. 후쿠시마 야스마사가 말 2패를 이끌고 베를린에서 출발해가지고 전 유라시아를 다 보고 다녔죠. 그러면서 오스만의 군대가 어디 있는지, 항구가 어디 있는지, 병력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군함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러시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 티베트, 인도, 이렇게 이란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일일이 다 기록을 만듭니다. 그걸 갖다가 만주를 통해서, 하마드를 통해서 일본에 가고 난 다음에 그걸 제출을 해요. 그게 바로 러일 전쟁을 하는데 가장 정확한 기초가 됐습니다. 쟤들은 언제 육군을 움직이고 언제 해군을 움직이고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혹시 그들 보셨어요? 얼마 전에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옛날에 1968년 전쟁했을 때 거기 입각해가 전쟁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무찔렀잖아요. 거기에 관계된 스파이,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스파이가 누구였죠? 엘리 코헨. 엘리 코헨의 유물이 40만 원인가 그 엘리 코헨의 부인한테 전달됐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가장을 해서 스파이로 들어가가지고 심지어 시리아 정부의 국방장관 후보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예를 들면 뭐를 하려면 북한에다가 아주 어릴 때부터 스파이로 보내가지고 김정일의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 돼 있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북한은 정확하게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 때리면 그거 다 맞게. 그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삐삐 폭파시킨 것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 거를 구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과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 정도 능력이 되는가? 되게 제가 이제 그 해외 공관장을 3번 해봤잖아요. 되게 의심스러워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또 국정원 사람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후쿠시마 야스마사 같은 사람이 있는가? 우리나라에. 그리고 엘리 코헨 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전쟁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제 인적인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새틀라이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 총참모 총장이
계속 미국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에 보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거 안 듣고는 전쟁을 못 하겠더라. 전쟁하기 위해서 눈과 머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눈과 머리가 없어요. 눈은 미국이 갖고 있고 머리도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권 환수 문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아야 결국은 눈을 갖습니다. 눈을. 눈이라는 게 바로 새틀라이트 등 각종 정보 자산이거든요. 오늘 좀 빨리 끝났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많은 토론이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양명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양명학은 이미 이제 명나라 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이 원나라 때 만들어져가지고 명나라 전기까지 오다가 이게 뒤집어지고 양명학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 독립당, 비독립당 싸움에 벌써 양명학이 등장해요. 그래서 양명학이 청나라 들어오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고정학으로 끝나고.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너무 늦게, 양명학이 이미 다 끝났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계속 뭐 성리학이 세다 보니까 조선 말기에서야 겨우 몇 사람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영경조 시절을 갖다가 우리가 과연 메이신급에 비교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정주란 인물이, 과연 혁명적인 인물이었느냐? 저는 부정하는데요. 영조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좀 똑똑한 왕이 하나에 불과했고, 정조가 개혁군주였느냐, 과연. 그렇게 봤을 때, 정조도 문체 반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옛날 문체를 쓰자. 그리고 이제 문체를 좀 통속적인 그 언어를 쓰지 말자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래 정말로 개혁적인 군주였더라면, 서양의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상당히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정약용 형제라든가 황사영 이런 사람들이. 자산어보가 딱 그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 내용이에요. 이미 당시에 세계가 변하고 있었어요. 다 정보가 전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도 폐쇄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결국은 순조가 집권하고 김씨, 그러니까 안동 김씨 세도, 홍영교식 세도가 지속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망국으로 갔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마저 없더라면 우리나라가 너무 불쌍했을 건데 그나마 실학을 좀 더 해가지고 조금 더 마지막 빛을 좀 발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한계가 많은 왕들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한계가 있는 학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극엽들이 실학이라든가 그런 정조의 개혁 사상이 조그만 그러니까 나중에 개혁을 할 수 있는 토대는 됐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었고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 역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년대에 들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당연히 수입 대체 산업적으로 갔을 때 박정희는 수출 지향적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크면서 그야말로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 처음으로 해외로 진출을 하고 그리고 해외 움직임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해외하고 아주 우리나라 이해관계가 밀접해지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데 제가 외교관 출신으로서 되게 좀 뭐랄까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국민들 기자들한테 특히 바라는 게 뭐냐면 일본 총리를 지낸 나카소네 있지 않습니까? 나카소네는 처음에 총리가 됐을 때 부하들한테 그렇게 지시했답니다. 일본은 결코 세계 중심국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근하게 되면 미국 신문, 소련 신문, 중국 신문, 독일 신문, 이런 영국 신문까지 5개 나라의 중요한 일간지 2개 정도를 제1면을 번역해서 내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업무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맨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매일경제도 그렇고 항상 뭐가 나오느냐? 이재명하고 누가 싸웠다. 누가 논쟁했다. 맨날 그런 이야기만 나와요. 국민들도 거기만 관심 가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BBS에 가서 아침에 연애를 출연하는데 그 구독란에 15,000명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 150만 명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글로벌한 마인드를 안 가지면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고 또 당할 겁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산업구조 같고 우리나라 규모가 작잖아요.
중국 인구는 14억이고 우리나라는 5천만밖에 안 돼요. 28분의 1입니다. GDP가 9분의 1 내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산업구조 같아요. 그런데 AI 중국, 퀀텀 컴퓨터 중국, 양자통신 중국, 그리고 광자 반도체 중국. 거의 모든 게, 그리고 심지어 암 치료제인 바이오 신약도 중국. 우리나라 뭐 먹고 살아요? 노예로 살고. 그러니까 메이지 주신급의, 진짜 메이지 주신급의 대격변이 없으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오히려 일부분에 우리나라에 머리 좋은 사람들을 갖다가 중국에 유학 보내자. 그리고 중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중국을 좀 뺏기자. 뭐 천인교육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세상을 좀 달리 보고 현중할 게 아니고 중국도 배우고 미국도 배우고 일본도 배우고 좋은 거 다 배우자. 그래서 천재를 많이 기르자. 천재가 먹이 살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돈 벌어가지고 국민들이 골고루 좀 살게 만들자. 이념은 필요 없고 정말 실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